19세기 중반 중국은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1839년 아편전쟁 승리 이후에도 청과의 무역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영국이 1856년 10월 에로우라는 자국의 해적선을 청나라가 무단으로 단속했다는 구실로 프랑스와 연합군을 구성해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또다시 패배한 청나라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결국 열강들에게 조기지까지 내어주게 되어 마침내 90년에 걸친 반식민지 시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내부적으로도 권룡제 통치 말 잦은 대외 언적에서 시작된 재정 악화, 그에 따른 농촌의 붕괴, 거기에 이민족 왕조의 통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무능한 청조정에 대한 반발까지 깊게 쌓이면서 홍수전이 일으킨 태평천국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는 등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청은 1880년대 초 태평천국을 진압한 실력자 이용작의 등장으로 비록 군사 중심의 근대화 작업에 머무르긴 했지만 서태후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양무운동이라는 부국강병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881년 중국의 서부 신장에 있던 청해조공국 코칸트 칸국의 일리지방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야쿠펙이라는 자가 새로운 이슬람 국가 카시카르 칸국을 세우고 청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의 입장에서는 반란이 셈이었죠. 그 배경에는 당시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지배권을 놓고 소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리던 각축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중국의 외교 정책은 당나라 이후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신들만의 외교 질서, 즉 자신들이 곧 세계의 중심이기에 모든 나라들을 일단 자식과 동생 같은 조공국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화해 질서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던 시절이었죠. 그러기에 예전 같으면 이 문제 역시 그저 러시아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용히 상의한 다음 소위 화해 질서의 맥락으로 야쿠펙 문제도 처리하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고 이것을 깨달은 이용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름 개혁적이었고 특히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청의 여타 관리들에 비해 상당한 식견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진취적인 기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모든 청나라의 외교 정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고 처리하려 하고 있었죠. 이에 그는 신속하게 좌종당에 지휘하는 군대를 보내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야쿠펙 진압에 성공하고 굴욕적이긴 했지만 러시아와는 일리지방 일부를 할행하는 조건으로 일리조약을 맺으면서 서북방 국경선을 안정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로 마무리 지어버리죠. 어떤 면에서는 예정과는 달리 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무력 대응이 효과를 거둔 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이용장의 단호한 결단력을 본 열강들은 중국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은 조선을 대하는 외교 정책의 태도 역시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그때까지 청의 조선 관련 정책은 앞서 언급했던 화해 질서라는 관례대로 조정의 예부가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장은 1881년 일리조약 이후부터는 조선과 안남, 즉 베트남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담당할 수 있게 관습과 제도를 바꿔버리죠. 이젠 예전처럼 열강들에게 당하지만은 않겠다. 우리가 대제국임을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무렵 조선은 국내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일본과는 1876년에 불평등 조약인 조일 수호조교, 즉 강화도 조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죠. 1882년 7월 조선 조정이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망설이는 사이에 구직군대가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며 서울에서 봉기를 일으키자 이에 호응한 수천 명의 민중이 궁궐에 난입해 정부 관료와 일본 공선을 습격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당시 민비와 민씨 일족은 일본을 본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인 장교를 교관을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드는 등 일본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구식 군대와 민족의 불만을 초래했던 것이죠.
이때 민씨 외척들의 요청을 받은 청은 이용장의 의지대로 역시 적극적으로 조선에 개입하였고 이모군란의 진압에도 나서 군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대원군을 텐진으로 끌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을 버리고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붙은 민씨 정권을 앞세워 조선의 내정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죠. 이 역시 이용장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때부터 조선에서는 4대당이라고 불리는 친청파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884년 12월 이모군란의 사후처리, 즉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병 주둔과 배상 등을 위한 재물포 조약에 따라 사과사절로 일본에 건너갔던 박용의 일행은 신일 성향을 가지고 귀국하여 직접적으로 일본의 후원을 받게 되었고 결국 김옥균, 박용호 등의 변법 개합하는 청의 후원을 받은 민씨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일본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당시 일본 공사관은 청이 프랑스와 베트남의 항구 소유권 분쟁으로 일어났던 청불전쟁에 정신을 뺏긴 틈을 타 본국의 지시를 받고 거사를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나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전과 같이 조선의 요청에 청이 파견한 위안스카의 군대에 의해 개화파를 지원하고 있던 일본 수비대가 격파됨으로써 구테타 정권은 겨우 3일 만에 붕괴돼 버렸고 김옥균과 박용현은 일본으로 망명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의 내정, 외교 주도권은 청나라의 손으로 거의 넘어가 버렸고 이로 인해 조선 정부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약해지고 말았죠. 이후 이용장은 텐진으로 이또 히로부미를 불러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한답시고 1885년 4월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향후 변란 등의 중요 사건으로 어느 한쪽이 파병을 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 통보한다. 이 조약은 갑신정변으로 서로 대립했을 망정 향후 전쟁만은 피하자는 일종의 타협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한 한편 출병할 때는 미리 서로 통과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갑신정변은 이후 일본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당시 일본에는 조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계몽문노가였으나 중년 이후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만들기도 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변법개화파의 배우이자 후견인이었고 조선의 개화파를 이용한 조선 내부의 반란을 통해 한반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인물이었죠. 후쿠자와는 조선의 젊은이들인 김옥균, 박영용, 유길준, 서재필 등과의 만남을 계기로 조선의 개혁운동을 가장해 친일 인사들에 의한 정부 전복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과 자문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당시 후쿠자 유키치는 일본계의 주역이었으며 진취적인 계몽주의자여 자유주의자라고 인식되어 있었고 조선에서도 이미 잘 알려졌던 인물이었기에 이들 조선 청년들은 이또 히로부미나 이노우에 가오루 대신 그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던 것이죠. 후쿠자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직전의 상황과 흡사하다. 지금 조선이 개혁을 실시한다면 조선은 반드시 당신들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적인 영세중립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후쿠자 유키치는 이들을 물심양면의 지원과 가문이설로 현혹시켰던 것이었죠. 자유주의적인 영세중립국, 아니 힘없는 중립국, 아니 일본을 위한 이익선. 그러나 당시 열강들의 위협에 노출된 조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조선의 순진한 청년들은 이 말을 희망을 부르는 매우 고마운 조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을 노리는 열강들, 그 속에 일본도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갑신정변 당시 후쿠자 유키치는 도공과 폭약 등의 무기를 조달해 이들을 지원하였고 일본 자유당의 민병대 청년들을 보내 추가 지원하려고 했었지만 이또 히로부미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또 히로부미와는 척을 지고 살게 되죠. 어쨌든 갑신정변의 실패로 텐진 조약이 체결되고 정비를 주도한 친일 세력이었던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당한 후 조선에서 다시 능지처참을 당한 일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후쿠자와 유키치도 이를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억지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이때부터 후쿠지와 유키치는 대륙 진출의 방법을 당시 자신이 주장한 타라론, 즉 일본은 미개한 아시아인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열강처럼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청을 굴복시키고 조선을 차지해야 한다 라는 회개한 논리로 둔갑시켜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때부터 조선의 백성이 크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조선의 멸망이다. 조선은 본래 논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목표로 한 적은 진화, 즉 중국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파견해 경성에 주둔 중인 진화 병사들을 몰살시키고 바다 육지로 대거 진화에 진입해 곧바로 북경선을 함락시키자 라며 극단적인 궤변과 망언으로 일본 대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젠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국수주의자,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군국주의자는 물론 여기에다 당시 일본의 계몽사상계를 대표한다던 후쿠자와 유쿠지와 같은 자유주의자들까지도 변절하는 모두 침략전쟁의 홍보원이 되버렸던 것입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에서 연이어 청나라에게 수모를 당한 이후 일본은 이렇듯 무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야심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894년 조선조정의 무능과 부패로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의 봉기에 조선 정부가 청에 지원병을 요청했을 때 본격적인 군사도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조선조정이 청에게 출병을 요청했던 소식은 일본으로 전해져 당시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조선으로 즉시 군을 파견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청도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속국 보호를 위해 출병하겠다라고 일본에 통보하죠. 그러자 일본은 이러한 청의 통보에 대해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응수합니다. 이때 일본의 논리는 강화도 사건 이후 조일 수호조교에서 조선은 이미 청으로부터 독립했음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이었죠. 일본과 조선은 독립국으로 대등하게 교제하고 있으니 청의 속국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으며 조일 수호조교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청은 일본의 전쟁으로 대체한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립니다. 다시 말해 큰 코 다치기 전에 물러나라고 일본에 점잖게 허장성세를 부린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를 이런저의 거절을 버리고 청에 출병할 뜻을 강력하게 통보합니다. 그러자 1894년 6월 예즈차오와 댕류창 지휘하에 2,800명의 청병력이 동학 농민운동의 진압을 명분으로 아산에 상륙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도 6월 10일 오시마 요시마사 휘하의 병력 7,000명 중 선발대로 먼저 해군 육전대 430명을 인천에 상륙시킵니다. 여기서 일본의 출병 근거가 된 것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텐진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청일 양국이 장래의 조선 출병 조건을 규정해둔 것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돼버린 것이죠. 어쨌든 일본과 청이 개입하게 된 것을 본 조선의 농민군은 더 이상의 외세의 개입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894년 6월에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전주에서 철수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일단 사태는 진정되었고 전라도 일대에는 농민 자치체제가 성립되었죠. 결국 이 전주 화약에 의해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체제할 이유는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청에 대해 공동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담당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청은 무조건 양쪽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반대하죠. 그러자 당시 일본 외무대진이었던 무스 무네미스는 조선의 실효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제안을 청에게 했을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이나 조세 제도의 개정과 같은 복잡한 제도적 정비의 수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개혁이라는 것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군과 청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일본은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국의 군대를 절대로 돌릴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청과의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의 개혁을 운운한 일본의 계산된 행동이었죠.
개전 직전 무스 무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명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개전의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 육군 대신도 해군 대신도 아닌 외무 대신, 즉 외교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구실을 억지로라도 만들려고 지시한 것입니다. 사실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청일전쟁이 시작될 무렵부터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전쟁을 빨리 끝내라, 베이징까지 진격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나라는 모든 열강들이 탐내고 있던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이 대치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스미노이스는 나중에 일본이 비판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개전의 구실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도 이외에도 무스미노이스는 일본에게는 숨은 영웅이었는지는 몰라도 이렇듯 일본 침략전쟁 초기 교활하기 짝이 없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침략전쟁의 선도자였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훗날 러일 전쟁을 승리로 끝낸 일본은 이들 열강들에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어쨌든 청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일본과 조선의 개혁 작업을 공동으로 한다. 이것은 조선의 종족이라 자처했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면 일본에 밀리듯 자신들만 군대를 철수시킨다. 이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청은 어쩔 수 없이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제안한 소위 조선에 대한 개혁 요구, 그것에 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것이었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선에는 친청파가 많아서 일본의 말을 들을 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일본의 속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일본은 자신들이 노리던 상황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즉각 제1차 절교소를 청에 보낸과 동시에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젠 상황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당시의 국제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청은 일본이 러시아의 간섭을 두려워할 것을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죠. 이렇듯 청일전쟁은 사실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대리전쟁이었습니다. 1894년 7월 16일 마침내 일본은 영국과 영일 통상항해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일본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되죠. 당시 영국은 청과 일본의 전쟁을 틈타 러시아가 남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영국은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을 보고 점차 청을 일본에 비해 약자라고 간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에 대항하기로 하고 일본의 관세자조건과 치해법권 개정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영국은 끝까지 일본을 응원하겠다는 일종의 신호였던 것이죠. 당시 영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남하를 적극 저지하라는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영국의 대리자가 됐습니다. 이런 영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일본 후원은 훗날 러일 전쟁 시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러일 전쟁 전에 이미 이 같은 일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 정부에 더욱 강한 요구를 합니다. 즉, 정해진 기한 내에 정부를 개각하고 청에 대한 종속관계를 파기하도록 종용한 것이죠. 만약 7월 20일까지 만족할 만한 회답을 얻지 못할 경우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기회에 조선 정부의 개혁, 아니 조선을 종속국가시킬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후 통첩 내용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조선에는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사대관념이 상당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결국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킨 후 고종에게 아버지 대원군으로 하여금 국정을 총괄하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조선의 내부 구태타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위장하기 위함이었죠. 사실 이 사건은 일본의 독립국이었던 조선의 왕국을 무단으로 점령했던 명백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이미 조선 농민군이 철수한 상태여서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명분이 없었는데도 일본군은 조선 왕국을 강제로 점령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조선 왕국을 점령한 일은 일반적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갑오개혁이니 뭐니 하는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지금까지 치부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분명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선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 행위였으며 전쟁 단계로의 돌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선은 군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저항도 또한 그 어떤 결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앉아서 다 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이때부터 모든 열강들은 사실상 조선을 없는 나라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청일전쟁 개전 직전에 이렇듯 사실 조일전쟁이 먼저 일어났음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일전쟁은 그에 가을 동학 의병들과의 처절한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나라를 통수하던 국왕과 통치자들은 손을 놓고 대신 민중들이 그 엄혹한 전쟁 상황을 홀로 대응했던 것이죠. 이젠 일본의 앞잡이가 된 대원군은 7월 25일 청과의 종속관계를 파기한 뒤 아산에 있는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달라고 일본 측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외무 대신 무스 무데미스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청과의 전쟁을 위한 정당한 명분을 비로소 얻게 되었고 서울의 조선 군대까지 무장시킨 다음 아산 근처에 집결한 청군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죠. 이제 일본은 명분에서 청나라보다 우월하게 되었고 외교적으로도 전쟁에 대한 면죄부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이러한 조선의 새 정부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군을 맞을 준비를 시작하게 되죠. 이때부터 양국 간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임진왜란에 이어 또다시 중일 양국의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일본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청에게 밀렸었죠. 청은 병력 면에서도 일본을 압도하였고 일본은 근더에 나름 성공했음에도 해군력에서마저 청에게 뒤졌습니다. 청은 제조국 독일마저도 보유하지 못했던 당시 세계 최대 전함인 7,300톤급의 정원과 진원동을 비롯해 2,000톤급 이상의 신식 순양함을 12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4,300톤급의 장갑함 마츠시마, 이츠쿠시마, 하시다대와 4,200톤급의 순양함 요시노, 3,000톤급의 순양함 나니와 타카치오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신식 함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는 거항과 거포로 해군력을 척도하던 당시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 청의 북양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는 상당한 전력차가 났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청일과의 본격적인 첫 전투는 대원군이 청국 군대를 몰아내달라고 일본 측에 의뢰한 7월 25일과 같은 날 일본 해군이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속해인섬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 수송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온 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되는 도고 헤이아치로는 청나라 병사를 태운 영국 선적 화물선 고승호를 격침시켜버립니다. 청일전쟁 선전포고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국제법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당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의 병력 보강을 막기 위해선 일본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었죠. 결국 불문에 붙여졌지만 당시 영국을 대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위태위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첨예하던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상황에서 영국은 이를 단순한 작전상의 오류 하나쯤으로 눈감아줍니다. 이렇듯 외교와 그에 수반되는 전쟁은 냉정한 것이죠.
어쨌든 이어 1894년 7월 29일 조선의 친일 내각으로부터 청군을 몰아낼 권한을 부여받은 오시마 요시마사는 조선군과 4,000명의 일본군 여단을 이끌고 한양에서 아산만으로 이동하여 아산에 상륙했던 청군을 쉽게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처럼 초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8월 1일에야 비로소 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청도 이에 응해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예상과 달리 첫 6회전에서 모두 패배한 청군은 본국으로부터 재파견될 병력과 합류하기 위해 일단 평양으로 퇴각합니다. 이후 육상으로 증강된 병력으로 재편성된 15,000명의 청군은 일본군을 평양에서 저지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9월 15일 새벽 노조미츠스라가 지휘하는 일본군 17,000명이 평양을 기습하여 옆지처가 지휘하던 청군을 괴멸시켜버렸고 청의 잔존병력은 평양을 간신히 빠져나와 의주로 도주해버리고 말죠. 이 평양 전투에서 경복궁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장영 소속의 조선군을 수색대로 삼아 평양성 전투에 동원하였고 평양감사휘하의 조선군은 청군과 연합하라라는 흥선대원군의 밀지를 받고 청군의 편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원치 않던 외세에 의한 동족 간의 처참한 전투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56년 전 이곳 평양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이죠. 힘없는 나라의 힘없는 국민, 힘없는 군대, 그리고 이런 재앙을 불러온 통치자들, 그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한편 9월 17일 일본 연합함대는 청해 북양함대와 압록강 하구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 출동합니다. 청일 전쟁 기간 중에 일본과 청나라의 주력 함대가 공해상에서 전개한 유일한 해전으로 일본 측에서는 황해해전, 중국 측에서는 압록강 해전이라고 불리는 전투입니다. 이 해전은 근대적인 장갑함이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전투로 알려져 있으며 이 해전의 결과 청나라 해군은 큰 손실을 입어 조선반도를 둘러싼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실상 무력화돼 버립니다. 당시 전쟁의 신속한 결착을 짓기 위해 일본군 대본영은 연합함대를 지휘하던 이토 스키유키에게 다음 두 가지 전략 목표를 하달했습니다. 첫째, 먼저 북양함대를 경멸할 것. 둘째, 그리고 황해 제해권을 장악할 것. 일본의 초기 작전 개요는 한반도에서의 지상 작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제해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300년 전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임진왜란의 경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에 반해 청은 되도록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감으로써 서양 연력강들이 청일 양국 간의 휴전 및 강화를 넣고 개입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작은 북양함대 제독 정해창에게 연안방어만 하고 전력을 보존하라라는 수세적인 방침을 하달합니다. 이 때문에 해군 군령부장으로 참전한 카바야마 스겐노리는 화객선을 개조해 빈약한 부장을 지닌 자신의 기함 사이코마루를 몰고 북양함대 기항인 위순원 근처까지 가서 도발을 했음에도 북양함대는 좀처럼 대련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9월 16일 오후 1시 북양함대는 압록강에서 보병 4,000명을 태운 수송선 5척을 호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련만을 나오게 됩니다. 이에 일본 연합함대와 제1유격함대가 북양함대 출격 정보를 입수, 결전을 치르기 위해 침로를 잡고 출항하게 되었고 1894년 9월 17일 오전 10시 마침내 황해해전이 시작됩니다. 1894년 9월 17일 오후 12시 52분 일본 연합함대 기함 마츠시마가 청해 북양함대 기함 정원에 대해 발표를 시작합니다. 이에 북양함대는 대응 사격하는 자신들 저속포에 명중들이 떨어지자 연합함대 본대에 대해 배를 부딪혀 상대함의 진로를 방해하는 충각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연합함대의 기동 속도가 더 빨라 그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실패하였고 오히려 연합함대의 별동대인 제1유격함대의 연계 사격에 의한 십자포를 맞아 거의 모든 군함들이 화염에 휩싸여버리고 맙니다. 당시 서구 열강도 갖지 못한 최신식 장비로 무장한 북양함대는 만일 수병의 숙련도만 어느 정도 받쳐주었다면 7,350톤급의 전함 정과 진원에 장착된 8문의 305mm 주포만으로도 화력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는 데 충분하여 일본의 함대 따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작 훈련할 포탄과 연료 부족으로 수병들의 훈련 상태가 바닥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거기에다 수병들의 군기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전쟁 전인 1886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군기문란 행동을 일으킨 청수병들의 난동 사건이 수습되고
1891년에 다시 나가사키를 방문한 청나라 함대를 일본 해군 장교들이 친선 방문했을 때 이들은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나는 배와 포의 거대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포와 포 사이에 널려있는 빨랫감들이었죠. 해군의 상징이요, 목숨과도 같은 대포를 빨래 건조대로 사용했다. 당시에도 지금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정상적인 군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를 막론하고 당시 청나라 군대가 기본적인 기관과 질서조차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방증이었던 것이죠. 당시 전함은 전장에서 쓰는 가장 거대하고 비싼 장비였고 자동화되기 전인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든 함선은 수병의 숙련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포수의 발달로 포의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던 시기였기에 이런 훈련 부족과 군기문란은 결국 패전의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이 국군을 걸고 전함대를 긁어 모아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에 비해 청나라의 전시 준비는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청은 화력의 우위에 있었음에도 수용들의 문란한 공기와 훈련 부족, 그리고 지휘관들의 작전 수행 능력의 부족과 거기에다 포탄의 품질 불량까지 겹쳐 작전에 참가한 10대 군함 중 5척이 침몰, 3척이 파손되었으며 850명이 전사하고 500명이 부상당하는 등 본격적인 해전에서도 일본에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패한 북양함대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류순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그에 반면 일본 함대는 속력이 빠르고 함포의 발사 속도가 빠른 속사포가 많다는 점이 유일하게 청의 함대보다 유리한 점이었는데 일본은 여기에다 재빠른 기동 전술을 가미해 이를 10분 활용하여 당시 군함 내척 파손에 전사자 90명, 부상은 200명에 그쳤죠.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 서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황해해전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고 이는 세계해전사의 전술적 측면에서 속사포격 전술의 유효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 해군의 기본 전술 중 하나로 정착하게 되죠. 즉 속사 전술을 주로 하는 유격부대와 저속의 중무장 함대가 분업하여 운영되는 형태의 교리가 정착되었던 것인데 이 교리는 1945년 패전 시까지 일본 해군이 견제하는 작전의 기본 틀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당시 일본 해군은 전투 종료 후 침몰한 함정에서 탈출해 바다에 표류하는 청국 수병들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이 일은 매우 비인도적이며 정근대적인 처사로 당시 국제적으로도 크게 비난을 받았지만 이 일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는 이후 일본 제국주의 행보가 매우 인명경시적이며 광기 어린 핏빛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였습니다. 한편 1894년 10월 평양에서 대패한 청육군은 조선의 북부를 떠나 압록강가의 요새에서 다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도 병력을 보충한 후 10월 10일 빠른 속도로 만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일본군은 마침내 압록강을 건넜고 다음날 오후에는 단동 동쪽 호산의 청주둔기지를 포위 공격합니다. 이에 청군은 또다시 대패하여 방어 진지를 벌이고 다음날 단둥으로 후퇴해버리죠. 마침내 야마가타 하리토모가 지휘하는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제1군은 단둥을 향해 북쪽으로 진격하여 전사 4명, 부상 14명의 희생만으로 중국 영토에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제1군이야 카스라 태프트미락으로 잘 알려진 카스라다라의 3사단은 서쪽으로 도주하는 청군을 쫓아 라오둥반도의 도시들을 점령해버렸고 오야마 이아오가 이끄는 제2군이야 2사단은 요동반도 남쪽 해안에 상륙하여 도시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류순왕은 일본에게 너무나 쉽게 포위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1894년 11월 21일 결국 일본군은 류순왕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군은 류순이 거주했던 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학살하였는데 이를 류순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대학살이라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황해해전에서 대패한 북양함대는 당시 류순왕으로 피신해 있었으나 이곳이 함락당하자 웨이아이로 다시 또
웨이아이 전투는 일본 육군과 해군이 각각 동원되어 1895년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고 결국 웨이아이 요새도 오야마 이에오가 지휘하는 제2군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청은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강화회담을 서둘러 장관과 소령을 정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죠. 그러나 1895년 2월 초 두 차례 열린 히로시마 회담에서 일본 외무대신 무스미노 미스는 마치 도박판에 노련한 도박사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최고의 패가 쥐어져 있었죠. 그는 자국에 더욱 유리한 강화 조건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나라 정권 대신의 위임장이 불완전하다며 그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전투를 재개합니다. 그 결과 3월 중순 개평과 영국까지 점령한 일본군은 라오뚱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이어 일본군은 라오뚱반도의 남쪽과 북쪽 방면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1895년 3월에는 북경이 바라보이는 섬까지 진출, 그곳에 공격기지를 구축하고 청의 수도 베이징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은 3월 26일 일본군은 타이완 부근의 펑우제도를 사상자 없이 점령해버리고 3월 29일에는 가바야마 스케노리의 지하에 타이완에 상륙, 전사 8명, 부상 25명만으로 타이완을 사실상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이로써 동주국해의 제해권 역시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청광석화 같은 작전의 수행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청은 정권 대신을 이용장으로 교체하고 강화회담 재개를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3월 20일 이번에는 이토 히로무미가 텐진 조약되는 정반대로 이용장을 시모노세키로 불러 강화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일본의 우파 호야마 로쿠노스케에 의한 이용장 저격 사건이 일어나 한때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으나 평양 전투와 황해해전 직후부터 전쟁의 주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열강의 간섭을 우려한 일본 외무대신 무스 무네미스의 예리한 판단에 의해 4월 17일 결국 청일 강화 조약, 즉 시모노세키 조약을 신속하게 체결해버리죠. 이렇게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청일전쟁은 전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일 양국 간의 군사대결이기도 했었지만 한반도 내에서 일본군과 동학의병 간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1894년 10월 중순 전라도 충청도에서 전봉준, 손병희 등은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조선을 강점한 일본군에 대항하는 전쟁, 즉 조일전쟁을 개시했던 것이었죠. 이 동학의병의 항일 군사활동은 당시 랴오뚱 산동반도에서 청과 전쟁을 벌이던 일본 입장에서는 후방을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대본영에서는 이노우에 공사의 서울 부임과 동시에 동학의병을 무력으로 조기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순무영이라 불리던 조선관군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토벌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게틀링건과 독일제 마오저 서청, 크룹사의 대포들과 같은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훈련받은 일본군과 조선관군의 조직적인 공세에 직면한 동학군은 11월 19일 목천 세종산 전투, 12월 7일에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죠. 이어 전봉준과 김변환 등 동학의병 지도자들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12월 24일 체포되어 처형돼 버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조일전쟁도 일단락되고 맙니다.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부단히 해군력을 증강시켰고 육군도 현재 자체를 대륙작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에 따라 군사 지출도 가파르게 상승했죠. 갑신정변 이전에 그렇지 않아도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던 막대한 군사비용이 갑신정변 이후에는 무려 26%로 대폭 늘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듯 일본이 아무리 군사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청나라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의 직내 총독 겸 북양 대신이었던 이용장의 병력은 한반도에 진주한 육군만 5만이었고 본토에서 그 몇 배의 병력도 쉽게 동원할 수 있었지만 당시 열강들이 근대와 정근대의 대결이라고 분석했듯 이용장은 근대전은 총력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총력을 다해도 시원치 않을 전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회피하기까지 했었죠. 그것은 당시 중국 내에서 하나의 군벌로 자리 잡았던 이용장 입장에서는 병력의 소모는 곧 자기 권력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국 내에서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신의 병력을 온전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용장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을까 우려하여 전투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육군의 경우에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무조건 퇴각하라고 전제하였고, 해군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정을 잃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대항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지시한 등 총력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매우 정근대적이고 무지몽매한 군사교류로 일관했습니다. 거기에다 병사들의 자질 또한 근대전에 전혀 부합되지 못했죠. 이로 말미암아 청은 참가 인원만 63만 명, 전사자가 3만 5천 명이나 됐었으나 결국 패배하였고 부상자는 집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이 중 실제 교전에 의한 전사자 수는 1,500명이었을 뿐 나머지는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에 의한 사망자였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리고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청의 사실상의 통치자였던 서태후가 당시 1년 국가예산의 30%에 달하는 3천만 냥을 들여 자신이 노후에 거쳐야 할 예원을 지을 목적으로 북영함대 예산을 유용하기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막장부패의 흑치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청의 패전 원인은 군벌들에 의한 군의 난맥과 지휘관들의 무능, 거기에 통치자의 무분별한 사리사욕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개전 시 12만이었던 병력을 전쟁 기간 동안 총 24만이 넘는 대병력으로 증원하여 동원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스스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전쟁을 총력전으로 대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군 장교의 일부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학을 경험한 자원들이었기에 근대전 교류에 대한 이해도 청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사상자도 전사자 13,026명, 부상자는 3,758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청군에 비해 비교적 적은 손실을 입었던 것이죠. 이렇게 일본은 전쟁을 압승으로 끝냈습니다. 결국 청은 이 전쟁의 패배로 군사 중심의 근대에만 치중했을 뿐 사회, 정치 체제 개혁 무시한 양무운동에 대한 회의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단지 서구의 기술만 받아들인 것으론 부족하다고 판단,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비슷한 변법 자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법 자가운동의 경험은 중화민국 탄생의 기원이 되어 신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되었고, 아울러 어찌 보면 신생국이었던 일본에게마저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이후 열강들에게 더욱 약한 존재로 인식되고 말아서 이때부터 사실상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라오뚱반도와 타이안을 뺀 데 성공했고 또한 어마어마한 배상금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침략전쟁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일본은 다음 세대에 더욱 부강해질 수 있었던 성숙한 민주국가로 가는 길은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청나라는 조선의 자주 독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배제한다. 청나라는 랴오뚱반도, 타이완섬, 펑우제도 등 부속 여러 섬의 주권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할양하고 일본의 배상금으로 이용량을 지불한다 라는 전리품을 챙기게 되죠. 사실 청일전쟁은 1894년 9월 15일 평양전투와 17일의 황해전에서 청이 결정적인 패배를 한 후 그해 10월부터 전쟁의 간섭을 통해 어부지리를 취하려 했던 영국이 열강들과 함께 강화를 추진하여 이 전쟁을 조기 종결시키려고 했었지만 영국의 독주에 의구심을 가졌던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일본이 류순까지 점령해버리자 일본의 예상치 못했던 성과에 내심당황한 영국이 이번에는 일본에게 단독으로 조기 강화를 제의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합니다. 이때부터는 일본도 급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다급해진 청의 이용장이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러시아 역시 혹시나 영국과 전쟁에 휘말릴까 우려해 1886년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라디켄스키가 이용장과 구두로 맺은 조선에 불간섭한다라는 협정을 핑계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청에 이 같은 간절한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이렇듯 아무도 싸움을 말려주지 않자 이듬해인 1895년 3월 14일 어쩔 수 없이 이용장은 자신이 직접 시모노세키로 건너가 굴욕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조약으로 일본은 청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을 완전히 분리시켰고 청으로부터 당시 청의 2년치 예산에 해당하고 일본의 4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라오퉁반도와 타이안 섬을 할양받는 등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1871년 이후 청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던 최애국 대우 역시 받아내죠. 그나마 청의 입장에서는 협상 도중 일본의 구급파 고야마 로쿠네스케가 이용장을 저격해 이용장의 얼굴에 총알이 박히는 바람에 이용장이 치료를 위해 중간에 귀국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에 국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치가 사망령의 배송금을 2억냥으로 깎아주고 당초 텐진 하량을 타이안 하량으로 대체하는 등의 합의를 해줌으로써 이만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이 같은 엄청난 이득을 받는 것이 열강들에게 알려질까 눈치가 보여 비밀에 붙이고 싶었으나 이 조약으로 땅을 치던 이용장이 제3국에게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바람에 조약의 불평등함이 열강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일본의 세력 확대에 불안감을 갖게 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3국 간섭으로 훗날 라오퉁반도는 도로 반환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팽창에 대한 의심도 있었지만 청일전쟁 말기에 독일 황제 비렐름 2세가 주장하고 서구 열강들이 공감하던 앞으로 황색인종이 서구의 백인 사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백인들만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상인 황하론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열강들이 볼 때 일본이 할양받은 라오퉁반도가 청의 수도 베이징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라오퉁반도와 루슨동을 10년 후 러일 전쟁으로 도로 뺏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차후 러일 전쟁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청이 일본과 맺은 굴욕적인 강화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 그 주요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조 타이완과 라오퉁반도를 할양받는다라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에게 라오퉁반도는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는 곳이고 타이완은 중국 남부로 진출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동주국해와 남중국해를 지배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 일본은 주요한 이 두 곳을 획득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1조 청은 조선이 완결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라는 조항.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항은 향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 확대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했던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과 예전부터 조선이 자신들의 종주국임을 자처하던 중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열강들은 당시 조선의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일단 조선은 당시 너무나 빈국이었고 자신들의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군사적으로 방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리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섬나라라는 우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이라는 연결다리가 필요했었고 자신들의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조선이 결코 서구 열강들처럼 아쉬운 대상도 아니었었죠. 그리고 뭐가 어찌됐든 일단 여러 면에서 조선이 제일 만만한 상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조선 침략은 자신들의 제국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 이것이 이후 일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무릇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돈, 둘째는 많은 돈, 그리고 셋째는 더 많은 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이 패전배상금으로 일본에 지불했던 돈 2억 량은 당시 청의 2년치 예산, 일본의 4년치 예산에 해당했으며 청일전쟁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마치 로또에 맞은 것 같은 극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일본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쟁 승리에 대한 대가로 외국으로부터 배상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고, 이 돈은 전비의 충당뿐만 아니라 훗날 러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일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받은 배상금으로 사용했던 전비를 모두 복구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전쟁을 위한 투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는 전쟁의 순환구조라는 달콤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곧 그 맛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청일전쟁에 비해 후에 일어난 러일전쟁 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은 청일전쟁과는 달리 거의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역량을 쥐어짜듯 치르던 힘든 전쟁이었고, 그 인명피해도 매우 컸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에 반해 청일전쟁 때에는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전쟁 기간 내내 너무도 쉽게 승승장구하기도 했었지만, 그것보다 청일전쟁 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의회와 정당이 태동하던 시기였던 것에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투표권은 매우 큰 돈이었던 15연 이상의 국세를 납입하는 사람들로만 제한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인구의 1.13%에 불과했던 자본가나 지주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 자본가나 지주들로 이루어진 입헌자유당이나 입헌개진당 같은 민권파 세력들은 선거를 통해 의회 입성에 성공하고 심지어 중의원의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항상 범벌 세력에 밀려 제대로 된 기득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나름대로 구시대를 혁파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메이지 유신 자체가 막부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범벌 세력들의 이른바 사초동맹으로 이뤄낸 상층부만의 변화에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정부의 요직들은 조슈, 사스마, 도사, 히젠이라는 4개의 범벌 세력들이 모두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기에 이런 불만의 이유를 들어 앞선 본편 제2부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자들은 이들 민코파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탈아론을 실현하기 위해 청일전쟁 발발 1년 전부터 좁은 본국의 직들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영토, 즉 식민지의 관료직을 차지해라 라고 선동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조선이나 중국각처를 일본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킨 후 민당, 즉 민권 세력들로 하여금 식민지라는 신천지로 진출해 차선의 이권과 요직을 차지하라고 꼬드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일본에는 민권파나 반정부 세력이라 할지라도 외교, 군사에 관해서만은 막부 시대부터 맺은 미국 등 열강들과의 불평등 조약에 대한 불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유, 민주의 이상 이전에 먼저 국권부터 확립하자라는 국가주의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교조적 합리주의라는 슬로건 또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때문에 선동정치에 휘말린 일본 국민들은 어리석게도 전쟁을 열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청일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게 되자 드디어 그 열광이 봇물 터지듯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실제로 타이완이 일본에 편입됐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또한 현저히 커지게 됩니다. 이어 타이완에 총독부가 세워지고 러일전쟁을 거쳐 조선에까지 총독부가 설치되자 실제로 이 두 곳의 식민지에서 수만 명 규모의 새로운 정보직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일본은 폭발적으로 변화하던 사회구조와 인구 증가에 대한 새로운 파이가 필요했고, 정한론자들은 이런 사회현상을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침략 욕구에 편승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마치 히틀러가 침략전쟁의 대의라며 국민들을 속였던 레벤스라움의 건설과도 같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때부터 일본 국민들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엄청난 배상금과 식민지까지 획득한 자신들이 마침내 탈아시아했고 드디어 서구 열강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꿈은 얼마 가지 못해 새로운 복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병은 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당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던 나라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16세기에 이미 동쪽 시베리아를 넘어 태평양 연안까지 국경을 넓혔고 1689년에는 네레친스크 조약으로 청과의 국경선도 정리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유럽에서 태평양에 맞닿은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듯 러시아가 아무리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도 치명적인 열등함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의 부재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끊임없이 바다로 진출하려 했었고 이에 19세기 중반부터 그 진출로의 목표를 흑해로 삼게 됩니다. 이에 그리스 정교도를 보호하겠다는 구실로 당시 흑해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으로 치고 들어갔고 1853년 결국 오스만 제국과 크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지원하는 바람에 러시아는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흑해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었죠. 반면 이 시기 영국은 1858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빛나는 보석 인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영국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게 되죠. 이것을 바라만 보던 러시아, 이들은 커다란 질투심과 복수심에 이대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영국의 빛나는 보석 인도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일환으로 러시아는 앞서 본편 제2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과의 1, 2분쟁처럼 인도와의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왕국들과 토호국을 계속 공격해 손쉽게 이들을 흡수해 나갔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은 남아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죠. 당시 인도를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여기던 영국은 당연히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러시아가 6개월 전 전략적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 북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르프 지역을 교묘하게 합병한 뒤 영국의 경계심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영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각축장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었었죠. 아프가니스탄, 인도와 중국에 접해 있고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아시아 연결로의 정중앙에 끼어 있는 곳. 그때도 지금도 가해온 이곳 아프가니스탄은 이방인들의 탐욕에 파람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1885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판대에 주둔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방위군을 공격하고 아프가니스탄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인도를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었죠. 그 러시아가 판대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일주일 뒤 런던에 전해지고 이 급작스러운 사태로 영국인의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에는 연일 폭락장이 연출됐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글래드스톤 자유당 내각은 1,100만 파운드의 전시 예산까지 배정받기 이릅니다. 이에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는 만약 러시아가 판대를 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할 경우 즉각 전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확실한 경고를 러시아에 전달했으며 영국 외무부도 선전포고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인도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2만 5천 명을 비상소집해 대기시켰으며 해군은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제정세도 요동을 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이때 영국과 러시아가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판단했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발칵 뒤집혀서 영국에 붙을지 러시아에 붙을지 고민을 하며 모든 정보 역량을 최대로 가동시키기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 당시 전 세계는 세계대전 직전까지 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던 영국의 전성기,
지구촌 전역이 긴장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판대 사건의 유탄은 엉뚱하게도 조선으로 튀었습니다. 영국 극동함대가 러시아와의 전시 비상계획 조치대로 조선의 거만도를 1885년 4월 15일 무단으로 점령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뜬금없이 조선의 거만도는 판대 사태의 여파로 영국에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조선과 러시아가 맺은 밀약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조선반도는 서구 열강과 중국, 일본의 각주장이었죠. 당시 청은 민비를 견제하기 위해 청에 억류돼 있던 흥선대원군을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이에 놀란 민비는 청과 일본을 견제한다는 명분하에 러시아를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러시아도 영국과 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조로 비밀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세계가 대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던 그 순간 얼떨결에 조선도 이 분쟁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입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조선과 러시아가 맺은 비밀협약, 그 내용 중에 비상사태 시 거문도에 러시아 해군의 석탄 보급기지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간파한 영국이 선수를 쳐 먼저 해군을 파견한 것이고, 영국 해군은 러시아의 판대 점령 소식을 접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4월 15일 러시아 극동함대 기항인 블라디보스톡을 위협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해버린 것이죠. 이에 러시아도 매우 날카롭게 반응하며 원산과 제주도의 출병에 이에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영국에 보냅니다. 하지만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영국이나 러시아는 전쟁이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초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러시아 둘 중 하나 혹은 두 나라 모두 회복하기 힘든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들은 전쟁 직전에 상황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1887년 여름 영국과 러시아는 가까스로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대해 판대 지역을 중립화한다는 합의로 사건을 종결지었고, 조선 거문도를 점령하고 제멋대로 해밀턴 항구라고 이름까지 붙였던 영국군도 이때서야 물러납니다. 그러나 판대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남진의 골몰을 앓던 영국은 1902년 마침내 일본과 전략적 동맹, 이른바 영일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판대 지방의 중립화지대 합의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영국 국민들은 강경론을 부르짖던 보수왕에게 몰표를 던져줘 정권을 바꿔버린 것이죠. 1813년부터 1907년 영러 협상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진행된 러시아의 남하와 이를 막아서는 영국의 싸움, 역사에서는 이를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야망을 위해 전 세계를 체스판으로 상정하고 게임을 한 것을 이르는 말이죠. 근대사의 커다란 언덕이었던 그레이트 게임,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게임. 판대 사태가 일어나고 92년이 지난 뒤 소련군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끈질긴 저항으로 소련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러나자 지금은 러시아 대신 미국이 이곳에 들어와 전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의 알력으로 제3국이 피해를 입는 행태,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강한 자가 먼저 주목을 휘두른다는 개싸움의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그레이트 게임,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향후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애꿎은 조선은 멀쩡한 영토를 점령당했고, 러시아는 흑해에서 또 중앙아시아에서 부동항 건설을 위한 남하 정책이 연이어 좌절되자 이때부터 만주와 동부아시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러시아와의 전쟁이 부담스러웠던 영국은 영일동맹으로 일본을 이용해 이러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또는 영국과의 동상이몽으로 청일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러시아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